신성보라. 야, 공부 빡세게 하겠다, 야. 어? 내신 잘 따야 되는데 어떡하냐. 니네 고등학교 신성고. 아, 여기 우성고도 빡세고. 다 빡세네. 신성고 전교 1등. 이번에 아마 이렇게 수능 하나 틀리긴 했는데 안타깝게 항상 다 맞는 애 있었거든? 그냥 신성고 애들 공부 잘해. 두근두근하지? 기대되지? 우성고. 여자애들인데 어떡해. 남자애들만 있어도 공부 잘하는데 자사고? 멀리 갈 수도 있겠다. 그지? 자, 이거 충전이 안 되나 봐. 문법. 야, 교재 없이 보도록 할게요. 충전이 안 될까? 켜져야 되는데. 자, 지금 뭐에 대해서 할 거냐? 체온에 대해서 할 겁니다. 체온. 밑에 좀 보고 할게. 체온. 얘들아. 체온이 뭔가 봤더니 맨 처음 위에 표를 보니까 품사라고 되어 있어. 품사가 뭐야? 품사가 뭘까? 품사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중에 문장 성분이니 이런 거 중학교 때 잠깐 배우긴 하는데 그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품사는요, 내 정의로 하면 단어에 붙이는 꼬리표 같은 거. 단어에 붙이는 꼬리표. 야, 꼬리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 걔는 단어에다가 야, 너는 불변어 딱지 붙이고, 야, 너는 명사 붙이고. 그치? 그래서 얘는 딱지라서 꼬리표라서 안 바뀌어. 문장 성분은 위치에 따라서 이거 되고 저거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안 바뀐다. 그 중에서 품사를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의미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맨 처음에 들어가면 요거를 외워야 돼. 이 표를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불변어, 가변어. 그러면 가변어 옆에 뭐라고 써주는 게 좋을까 얘들아? 활용. 그치? 활용. 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단 활용이라고 써 넣어 봅시다. 그러면 활용은 누구만 하니? 보통 용언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체언을 배울 거니까 활용, 가변하는 단어는 아니고 뭐다? 체언은 불변어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두 번째, 기능에 따라서. 야, 기능이 뭐야? 뒤에 기능 있고 의미가 있는데 기능은요,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야. 그냥 기능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기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문장 안에서의 기능. 써놔. 문장 안에서 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주로 이런 걸로 쓰이거나 저런 걸로 쓰이거나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나 주로 주어 역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첫 번째 칸에 뭐가 있어? 체언이 있죠. 그치? 자, 기능으로 나눴을 때 체언 세 개의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가 한데 묶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체언의 개념과 분류. 내가 책 하나 가져올게. 그거 외워. 방금 나 말한 거.
보면 체험의 개념과 분류 나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부류의 단어들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도? 명사도, 대명사도, 수사도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대. 주어, 목적어, 보어.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얘는 품사가 아니라 뭐다? 문장 성분이다. 문장 성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언을 배우는데 이 체언은요 지금 기능에 따라서 분류된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기능이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 문장 안에서의 기능, 결국 문장 성분이 주로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되는 것들을 모아놨더니 뭐더라?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더라. 오케이? 자, 두 번째 조사와 결합 가능함. 거기에다가 별표. 이 체언은요 외워.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붙여서 늘 조사. 조사랑 엄청 친해. 마치 체언이 이런 퍼즐 모양이라면 조사는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얘네는 둘이 확 잘 결합해. 분리도 잘 되지만 결합도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심지어 체언이 있으니 조사구나가 아니라 조사가 붙어 있으니 체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특징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 둬야 되는 특징이에요. 세 번째, 활용 안 하니까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없는 불변화죠. 자, 그래서 체언의 첫 번째 품사, 명사. 명사가 뭐야? 이름이죠. 그쵸? 여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조사가 붙어 방금 얘기했고 2번에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에 별표 치세요. 체언이 조사와 결합 가능하다면 두 번째,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 조사 때문에 조사 붙어서 체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는 뒤에 명사가 오니까 앞에가 관형 어쩌고 저쩌고겠구나, 관형 사겠구나, 관형 어겠구나, 관형 절이겠구나 요렇게 뒤에 명사가 띄고 명사가 있으나 관형사, 관형어, 관형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야. 조사랑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관형사랑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별표. 세 번째, 복수형 취할 수 있고 형태가 없다 얘기했고, 그리고 이 명사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로 나눈다. 그런데 시험에는 네 개 중에 뭐가 나올까요? 뭐 나와? 찍어봐. 뭐 나올까? 너 같으면 뭐 내겠어?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 네 개 중에서 시험에 뭐 나오겠어? 의존. 그렇지. 좀 하는구나. 좀 해. 의존명사에다 동그라미 치놓고 별표. 의존명사가 니네 고3 때까지 너네를 괴롭힌다. 환장해. 그런데 의존명사를 보니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형식적 의존명사니 단일성 의존명사니 막 때려박고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의존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겠어? 이미 배웠어 우리. 뒤에 조사가 붙었나? 앞에 관형사, 관형어, 관형절이 있나? 이걸로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만족하면 의존명사의 확률이 굉장히 크죠. 게다가 의존명사는요, 자,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형식의 동그라미. 큰 의미가 없대. 형식적이어서 형식 동그라미. 다른 말, 관용어 동그라미. 관용어 아래 기대어 쓰이는 명사. 그래서 의존, 혼자 스스로 쓸 수 없는 관용어랑 늘 어울리는 관용어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관용어에 동그라미 별표 형식적인 것과 관용어랑 기대어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뒤에 형식적 의존 명사, 단위성 의존 명사 나오는데 숱하게 나오니까 요거 한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존 명사는 당연히 앞에 관용어랑 어울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앞말이랑 띄었습니까? 붙였습니까? 앞말이랑 붙일 수 있는 애는요 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써봅시다. 자, 품사를 결정할 때 의존 명사처럼 보이는데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요. 뿐이 있는데 뿐이 앞말이랑 앞단어랑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뿐은 뭐다? 붙여져 있으니까 조사야.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 그럼 뭐겠어? 얘는 의존명사야. 선생님, 품사는 단어에 붙이는 꼬리표라서 아니라면서요? 안 바뀐다면서요? 이거 바뀐 게 아니야. 얘랑 모양만 똑같지 다른 단어야. 그렇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 똑같이 생긴 단어에 품사가 두 가지인 경우들이 우리 말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로. 근데 어떻게 구분한다고 우리 배웠어. 조사와 관용사의 쓰임으로, 관용어의 쓰임으로 구분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대명사.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거죠. 대신 동그라미 치시고 이 대명사는요 명사랑 거의 똑같은데 조사가부터 격표시가 이루어짐이라 그랬어. 자, 당연히 대명사도 체온이니까 조사 잘 붙겠지, 그치? 그런데 이 조사 덕분에 뭐가 결정된다? 주격, 목적격, 관역격. 뭐가 결정되는 거야? 문장의 성분이 결정됩니다. 알겠죠? 계속 똑같은 말.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별표 치세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대. 굉장히 특이하다. 굉장히 특이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체어는 명사는 그치? 관형사 플러스 명사. 체어는 관형사랑 친하다 했는데 그 시간에 명사. 대명사는요 뒤에 나오는 수사주요. 관형사랑은 안 친해. 관형사랑 친한 거는 명사. 명사 안에 의존명사. 명사로 좀 한정시켜 주십시오. 명사라고 써놨죠.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지시의 대명사는 다 뭔가를 대신해서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고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고 그렇대. 1층 대명사 1인칭 있고 2인칭 있고 3인칭 있고 다 알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미지칭 동그라미 별표, 부정칭 동그라미 별표, 제비칭 동그라미 별표. 자, 미지칭은요 말 그대로요 미지, 몰라. 야 이거 누가 먹었어 했었을 때 그 누가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이지. 내가 모를 뿐 어떤 한 사람이야. 맞아? 그런데 부정칭은요 한문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야. 미지 모른다. 부정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드세요.
누구든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부정칭과 미지칭은 모르는 사람이냐 구분하지 않는 거냐로 구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거. 제기칭에는 별표 2개. 이미 배웠죠. 제기칭이 뭐야 얘들아? 제기칭도 일종의 3인칭인데요.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이거는 정의에다가 밑줄 쳐줍시다. 제기칭은요. 앞에 생략될 수는 있어도 아예 앞에 나온 명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는 이렇게 불렀을 때 이 당신은요 3인칭으로서 어머니를 받는 말이죠. 어머니를 대신하는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구 섞여 있을 때 이런 당신이라는 2인칭이 앞에 말이랑 바뀌어서 사용될 수 있나? 혹은 앞에 말이 생략되어서 안 보일 뿐 앞에 말이 있어서 그 말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주로 높임말에서 사용되죠. 그쵸? 할아버지가 보고 그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수사의 별표. 수사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수사도 마찬가지로 체온이기 때문에 조사가 잘 붙어요. 조사가 붙어서 격표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얘도 새 하나, 헌둘, 관형사의 수식 못 받죠. 그쵸? 그런데 체온은 대부분 명사는 복수형을 취할 수 있었는데 얘는 수사는 복수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명사는 복수 표시는 가능하죠. 그쵸? 너희들, 그치? 당신들, 그들 가능해. 근데 셋들, 둘들 이거 안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요. 수사랑 수관형사예요. 자, 수사 옆에는 뭐라고 써야 돼? 수사 옆에는 체언이라고 쓰셔야 돼요. 수관형사 옆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배우지 않는 수식언이라고 쓰셔야 돼요. 수사는 체언이지만 수관형사는 관형사야. 그래서 관형사의 기능품사인 수식언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두 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수사에도 5이 있고요. 수관형사에도 5이 있어. 하지만 우리 이미 이거 구분하는 방법을 한다. 내가 아까 뿐, 조사뿐과 의존명사뿐을 구분해낸 것처럼 얘도요. 뒤에 위에 봐봐. 수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조사를 취함. 둘에 셋을 더하면 5이다. 5개 이다.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다가 뭐야? 이다가 뭐야? 조사야 조사. 체온이니까 조사가 붙은 거야. 5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밑에는 수관형사는요. 관형사니까 뒤에 조사가 못 붙고 어떻게? 관형사 띄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체온이 나와야죠. 체온 띄고 체온이 아니라 관형사 띄고 뭐? 체온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5 띄고 사람 체온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막 섞어서도 나와. 양수사, 서수사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자, 두 번째 독립어를 봅시다. 독립어는 어렵지 않아.
독립원, 감탄사. 독립원에는요, 고맙게도 감탄사밖에 없어요. 뭐가? 독립원이라는 기능적인 분류에서 의미적인 분류 품사는 감탄사 하나라서 굉장히 쉽다. 보통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감탄사를 잘 구분해낼 수 있어요. 밑에 바로 봐봐. 감탄사의 종류 보면 허허, 자, 아서라, 여보세요. 다 어때? 문장 안에 있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건 어떨까? 이게 자주 헷갈리게 나옵니다. 일단 문장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요. 독립원 아니고 독립어라는 문장 성분이에요. 근데 품사는 뭘까? 감탄사가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왜 아니야? 이거 헷갈릴까봐. 독립어라고 해서 감탄사는 아닙니다. 그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고 독립어에는 감탄사밖에 없지만 얘는요 고유명사고요. 얘는요 조사. 아직 안 배워서 얘는 모를 수 있어. 폭격 조사예요. 얘는 품사가 두 개가 결합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하나 써봅시다. 오히려 찬반에 아니요, 에헴 이런 것들이 감탄사로 쓰이는구나. 헷갈리는 것들은 표시해놓고 외워주세요. 자, 중학교 때 비문학 많이 했어요? 비문학 많이 했어? 앞으로 지금은 여기 문제에 안 들어가 있지만 이 품사에 대한 얘기는 쭉도록 많이 볼 거예요. 너무 앞으로 3년 내내 수능 보는데 3년 안 남았죠, 그렇죠? 지금 3학년 된 친구들이 10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2년 10달 동안 품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씩 접목해 갑시다. 지금은 딱 보면 이론 다 안 것 같은데 또 문제 보면 틀려요. 그죠? 특히 신성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성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문법이 한단원씩 잘 나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신성고 시험 따로 보지. 우성고는 안 보는데 시험 따로 보지. 기숙사 시험. 저희도 뭐 기숙사랑 아 맞다. 우성고도 본다. 에이그. 이제 수학 영어만 보고 그런 거 있었어. 아 신성고 수업 지금 국어 가. 야 열심히 연습해봐.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지? 처음에 얼마나 재밌을까? 엄마 떨어져 가면 무섭지 않을까? 괜찮겠어? 자, 독서의 원리는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인문예술 비문학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부터 6쪽의 근대 이전의 중국어에는 거기서부터 등록합시다. 6번까지 풀어보세요.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풀었어? 1, 2, 3번까지? 첫 번째 거부터 먼저 보자. 첫 번째 거. 1, 2, 3번. 아까 6번까지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 알았어. 1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독일의 역사가 랑케.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 실증주의 역사. 이게 가장 먼저. 자,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랑케 실증주의 역사학은 자료그 자체가 말한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뭐래 얘들아? 이거의 특징은요. 밑줄 치세요. 원래 역사적 자료의 충실 밑줄 치고, 자 여기는 밑줄 아니야.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지만 편견, 선입견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우리 미리 읽자고.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를 단어로 뭐라 그래?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죠.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정적인 서술로 나왔으면 객관적인 거 미리미리 앞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증주의 역사학은 어떤가? 객관적이구나. 키워드. 당연히 실증주의 역사학을 얘기해주는 키워드겠죠. 하지만 그 밑에 세모.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사료의 정확성에 집착하여, 객관적이니까 당연히 정확성을 따졌겠지. 그런데 그때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집착. 그렇다면 이 객관성, 이 정확성, 이게 긍정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착해서 객관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결국에 어땠대? 역사학의 학문인데 역사학의 폭과 깊이를 축소시켰대. 그래서 역사학의 위치를 전락, 집착에 이어서 전락, 부정적인 단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요 특징이 어떻게? 요 특징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1970년대 뭐가? 구조기능주의적 방법론. 이게 나왔대. 누가? 프랑스의 아나라파가. 그래서 이거에서 메인이 이걸로 넘어갔다. 주로 이걸로 넘어가게 됐다. 이들은 정치보다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 자, 그럼 우리 어디에다 X 쳐야 됩니까? 정치의 X, 사회의 동그라미, 개인의 X, 집단의 동그라미. 이거를 역사서술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뭐까지? 집단적 행동약식과 가치관 같은 문화적 대상까지도 계량적으로 연구하고, 얘들아 계량적 연구에 밑줄 치시고요. 단어 공부 하나. 계량적 밑에 이런 거를요 다른 말로 정량적이라고 얘기해. 자, 요거의 반대말 뭐야? 정량적 평가. 요거의 반대말은요 정성적 평가. 얘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는 숫자니까 객관적이지만 이 정성적 평가는요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수험이 영가로 안 나와 있고 얘는 이걸 참 잘해요. 이게 많이 늘었더군요. 이런 게 정성적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서 계량적이라고 나왔지 보통은 정량적이라는 단어가 비문학에 참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계량적으로 연구하고 얘들도 객관적이긴 한 거야. 그치? 계량적으로 연구하고 통계학, 사회학의 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서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자, 아직 이 객관성에서 숫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 얘네가 객관적인데 얘들도 계량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뭘로 넘어갔다? 미시사로 넘어갔다. 미시사. 얘들아, 미시사 뒤에 영화 한번 봐봐.
마이크로 스토리야. 마이크로. 여기에서 미시사에서 마이크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 이거. 그럼 미시가 무슨 뜻이네? 작다? 작다보다는 영어로는 마이크로지만 자, 꼭 기억해. 야, 미시의 반대말이다. 어? 그렇지. 미시의 반대말은 것이야. 그럼 미시, 것이 차이가 뭔데? 것이는요, 숲을 보는 거. 미시는요, 뭘 보는 거야? 나무를 보는 거. 그래서 숲은 전체, 사회적 시스템. 나무는요, 뭘 보는 거야? 개개인. 시스템 전체를 보는 거, 숲을 보는 거고. 근데 미시는 나무, 개개인을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시사라고 얘기한 거는 앞서서 개량적이고 객관적인 것만 보지 않고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니? 굉장히 객관성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게 되는 거죠. 만약에 6.25 때 누구는 아버지를 잃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장사를 해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역사라는 게 개인의 일생만 쫓아가 보면 개인이라는 건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IMF를 겪고 우리 아버지가 6.25를 겪고 이런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체만 보지 말고 개인을 한번 들여다보자. 미시사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거기 두 번째 줄 역사학을 실제의 삶에 관한 학문. 드디어 실제의 삶에 관한 학문 요거를 주목하기 시작했대. 계량화된 숫자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민중이 아니라의 세모 치시고요. 자,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구조 뭐야? A가 아니라 B이다. 제일 중요한 비문학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뭐래? 민중 단체가 아니라 희미한 민중이 아니라 실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인간으로서의 민중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자, 미시사는 이탈리아어를 찾다 뜻의 마이크로와 영어라고 해서 미안 이탈리아 마이크로와 역사라는 뜻의 스토리아가 합성된 단어로 우리말로 지각하면 작은 역사가 되는데 이는 역사적 대상을 작은 규모, 개별적인 것, 척도에서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자, 이 뒤부터 뭐에 대해서? 미시사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미시사의 특징은 연구 주제, 사료의 종류, 서술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얘들아,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공부해보면 연구 주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른 비문학에서 유용하게 쓰일 거야. 얘는 내용입니다. 그지? 자, 사례의 종류 요거 띄워놓고 서술 방식 이거는 뭐 얘기하는가? 형식. 비문학에서는 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한다는 거 하나만 써두도록 합시다. 먼저 미시사는 기존에 무시되어 온 연구 주제들 하나 밑줄 쳐둘까? 기존에 무시되어 온 연구 주제들. 기존에는 뭐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걸 주목을 했는데 당연히 주관적이고 계량적이지 않은 것들, 정성적인 것들